정보들을. 근데 그렇게 안 풀어지고 얘가 시어로 드러나요. 시어. 이 시어는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시어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풀문장이 아니란 이야기야. 숨어져 있어. 또 얘네다 뭘 써? 얘가 또 여러 가지 표현 기법들을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한꺼번에 쭉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학법을 보기 때문에 수학법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 요게 시문학 출제 3대 포인트야. 첫 번째가 뭐예요? 시인이 처한 상황을 물어보고 어떤 현실에 처해 있게. 두 번째, 그 시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게 라고 물어보고. 세 번째, 어떤 수학법이 쓰였게 라고 물어보는 게 시문학에서의 3대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보면 다 할 수 있어. 시인이 어떤 현실에서요, 어떤 기분이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보면 다 읽을 수 있는데 문제는 시험장에서 얘를 본다는 거야. 얘를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내야 돼. 그 이야기 구조 분석의 틀이 제가 만든 소사라는 친구예요. 이게 뭐냐면 화자, 대상, 상황, 정서를 가지고 시를 분석해낼 거야. 얘네들을 찾을 거야. 여러분이 읽고 느낀 점을 보거나 깊은 의미를 뭐 생각해내고 그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시는 쉽게 해야 돼. 쉽게. 이미 문제가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맞게 필요한 걸 찾을 거야. 스피커, 오브젝트, 시츄에이션, 애티튜드라는 네 가지 관점의, 네 가지 분석의 틀로 이렇게 시를 분석해낼 거야. 그래서 지난달에 들으셨던 분들 재미없겠지만 한 번 더 봐요. 제가 쓴 시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보자. 그렇죠? 제가 그 2학년 때까지 시를 썼어요. 네, 2학년 때까지. 제 은사님이 오세영 선생님이세요. 오세영 씨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시를 제가 좀 썼었어. 저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수업 열심히 들으니까, 국문과 수업 봐가지고 시를 열심히 들으니까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문과에, 저는 국어과인데 국문과에 남자가 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똘똘하게는 안 생겼지만 아무튼 남자라는 이유로 불러서 자네 시 쓰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왔다. 그렇습니다. 제가 3과목을 들었거든. 3과목, 한 4과목 들었는데 다 내용이 다른데 교재는 똑같아요. 시험은 똑같고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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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왜냐면 선생님이 제가 이거 들었을 때 정년을 한 3년 놔두고 있었어요. 정년을 짧게 놔둔 선생님들의 수업은 그냥 무조건 수강해야 돼. 이건 학교생활의 팁이야. 학점을 그냥 부어주고 나가세요. 뭐 별로 이렇게 뭐 얘들은 열심히 공부시켜야되든가 뭐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현실을 이런 거 없죠. 이렇게 어르신들은 편안해. 그냥 왔어? A 가져가 라고 해서 그냥 다 줘요. 그래도 B를 받는 애들이 있다? B를 받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안 오는 애들, 그렇죠? 추석 안 하는 애들, 그리고 숙제 안 내, 아니 뭐야, 시험 안 보는 애들. 이 두 애들은 B를 받는다고. 다 조금 들어야 돼. 무슨 과목인지 중요하지 않아. 저도 막 들을 때 막 공대 애들도 있고 막 의대 애들도 다 들어와. 그냥 정년 2, 3년 남았거든. 그냥 A야. 상관없어. 그죠? 제가 쓴 시예요. 제가 쓴 시를 한번 분석해보자. 자, 이런 시를 가져갔어요. 시 전에 시 쓰나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나름 고민한 시를 골라서 가져가지고 이렇게 보시더니 막 여기 보면 자넨 비평을 하게 라고 하시더라고. 무슨 말이죠? 시 쓰지 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안 썼어요. 그때부터. 그렇죠? 제가 쓴 시를 가지고 이 소사를 분석해보자. 그렇죠? 그녀가 떠나는 날. 그렇죠? 무엇이 어렵지 않아요? 쓰지 마세요. 창피해요. 쓰지 마세요. 칭찬 큰일 났네. 그렇죠? 딴거 찍으세요. 그렇죠? 그냥 읽으면 알걸? 그렇죠? 그냥 보시는 순간 이해할 수 있는 시예요. 책상 위에 주변은 도넛. 그래서 B 그리고 도넛이에요. 제목이 심오하죠. 뭐지? 싶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감성의 직접적 표출. 시 망하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 시 수준이 그냥 뭐 2층으로 내려가죠. 자, 분석해볼 거야. 같이 한번 분석해보자. 그쵸? 일단 S가 뭐라고? 화자.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지 아니면 감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대상을 관찰하는지 판단할 거 좀 이따 볼 거야. 그리고 대상. 청자가 설정되어 있는지 또는 핵심적인 어떤 제재, 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상황, 시적 화자가 처한 구체적인 또는 주인공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 뭔지 판단해 볼 거예요. 좀 더 설명드려요. 그리고 얘는 애티튜드인데 저는 태도와 정서 같이 봅니다. 그래서 정서 혹은 태도가 드러나 있는지 같이 분석해 보자고. 여러분들의 20년간의 국어서 어떻게 들어왔나 분석해 보자고요. 일단 자, 그녀가 떠나는 날, 그렇죠? 이 시를 분석하는 틀은 소사고요. 문제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긍정 부정이야.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걸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떠나간다면 세모죠. 그렇죠? 이게 S야. 그녀가 떠나는 상황이야. 그죠? 그녀 나왔으니까 대상 그녀. 그녀가 떠났으니까 그녀가 없는 상황이죠. 제일 쓰기 좋은 말, 많이 쓰는 말, 대상의 부재. 그렇죠? 이 부재는 물론 나쁜 거야. 그렇죠? 만나고 같이 있고 접촉하고 닿는 게 좋은 거고 분리되고 떨어지고 못 보면 마이너스야. 그렇죠? 방 안에는 비가 내리고 하강의 이미지는 대표적인 마이너스 이미지예요. 그럼 비가 뭘까 고민해 보시고. 방 안에 비가 내리는 건 뭐지? 방 안에 비가 내리는 거는 지붕이 새는 거야? 그럼 뭐 이렇게 그녀가 막 하이킥으로 지붕 뚫고 나간 거야? 그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뭔가 은유적인 표현일 것 같고. 책상에는 주인 없는 도넛이 있대. 갑자기 도넛이 좀 뜬금없죠. 그렇죠? 왜 도넛이 있을까? 그녀가 먹다가 너나 뭐라 던지고 가버렸나? 왜 도넛이 있을까? 아, 감정의 직접적 표현. 나는 뭐 대상은 화자는 나로 드러나 있네. 그렇죠? 돌이 되리라, 리라나 겠다 같은 어미가 나오면 태도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돌은 뭐지? 돌? 돌이 뭐지? 돌? 자, 이런 것들이 비유인데 좀 이따 이제 우리 수학법을 배우겠습니다만 비유적인 의미가 비유법이라는 거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통해 설명하는 걸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비유의 원관념을 봐야 돼, 친구야. 이거 봐야 돼. 원관념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시어들의 긍정, 부정과 원관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상황이 그 푸는 키가 될 거야. 얘는 상황이 잘 주어져 있어. 그녀가 떠나는 날이라고. 그렇죠? 그녀가 떠나는 날 이 비도 뭔가 은유일 거야. 진짜 레인은 아닐 거야. 그렇죠? 진짜 방 안에서 비가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뭐 그녀가 떠나는데 나는 뭐 차상위 계층이야. 그런 얘기는 좀 어울리지 않고 지붕이 샌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어울리지 않고 뭔가 내리는데 물로 돼서 내리는 건데 그녀가 떠나는 날에 어울릴 만한 거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지? 경험해 봤잖아. 뭐예요? 눈물이겠지. 그렇지? 응. 요렇게 대상과의 형태적인 또는 성질의 유사성을 가지고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짓는 걸 비유라고 하죠. 여기서 물론 은유법이 되겠고 눈물일 거야. 얘도 부정적인 시연에. 자, 책상 위에 주인 없는 도넛. 이것도 진짜 리얼 도넛이 아닐 거야. 그렇죠? 뭔가 비유한 거일 거야. 그럼 상황에 맞춰 봐야 돼. 그녀가 떠나는 날 주인이 없어져서 내 건 아니죠. 난 있으니까. 그렇죠? 응. 그녀가 떠나는 날 주인이 없어진 거니까 아마도 그녀 거일 것 같고 그리고 도넛이야. 도넛이 가지고 있는 형태성의 유사성은 뭐가 있을까? 형태성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달다 이런 거 말고 또 뭐 있지? 또 뭐 있을까? 동그란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 그리고 헤어지는 날 그녀가 남겨놓고 간 거야. 뭐지? 뭘까? 반지. 그렇지. 반지구나. 경험 있잖아. 그렇죠? 그 사람 4개씩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이건 제가 줬던 거, 이건 제 거, 뭐 경이 거 있잖아. 그렇죠? 그거야. 그거. 그렇잖아. 이것도 그러면 그녀의 부재를 상징해서 그녀의 부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구나. 맞아요. 이런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 비유적인 의미 어떻게 알아냈다고? 형태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죠? 화자는 드러나 있고 마찬가지야. 이 돌도 진짜 스톤은 아닐 거야. 그렇죠? 그녀가 떠났으니까 뭐 머리가 딱딱해져야지라든가 굳센 인간이 뭔가 돌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을 가지고 비유한 게 있을 거야. 그녀는 떠났지만 나는 돌이 되겠대. 돌이 어떤 특징이 있죠? 돌이 어떤 특징이 있어? 단단하고 그렇죠? 굳고 뭔가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지. 그러면 그녀는 떠났지만 나는 그녀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그녀를 기다릴 거예요 정도 되겠다. 그러면 정서를 잡아보면 비가 내리니까 일단 슬픔 이야기할 수 있겠고 태도도 나와있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계속 간직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의지적인 태도도 나오겠네. 이게 시를 이야기로 분석해 낸 거야. 그럼 이 시는 뭐예요? 나는 그녀가 떠나서 슬프지만 기다릴 거예요. 그녀가 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녀를 가슴에 남겨놓을 거예요. 정도가 되겠지. 이게 시를 풀어내는 이야기 구조 분석의 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고 이 안에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시를 읽으면서 얘네들을 채워 나갔어.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드러난 부분들을 찾으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를 잡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야기 구조의 분석의 틀이야. 시가 나오면 모두 다 쏘사로 풀어낼 거야. 성적이 쏘사요. 네, 성적이 막 지붕을 뚫고 쏟아오를 거야. 그렇죠? 어렵게 하지 마. 막 이상한 주제 외우지 마요. 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습서를 보면 시를 정말 잘 분석해놨어.
근데 그 사람들은 밥 먹고 비평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쓰는 말 되게 어렵죠. 존재론적 고독에 대한 근원적 고찰. 이런 말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게 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말들은 보기에 나오면 긍정 부정만 판단하세요. 고독이야 그럼 세모 돌리면 돼. 고찰이야 그러면 성찰적인 태도가 나오겠구나 정도만 알면 되지. 그런 말로 만드니까 시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야기를 풀 거야. 여러분 말로 푸시면 돼요. 이 시의 주제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이런 문제는 없어. 상황과 태도만 물어볼 거야. 그것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 하나씩 보자고요. 백일쪽 보시면 일반론입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백일쪽에 현대시는 어떻게 나오는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들을 물어본대. 넘어가시고 102쪽에 보시면 소통구조 지금 좀 이따가 할 거야. 103쪽 가서 소통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에 따른 감상의 관점을 체크한 다음에 소사로 시를 풀어낼 거예요. 소사로 시를 이야기로 풀어낼 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시는 이야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어의 긍정, 부정. 제가 쓰는 시어에서 기호는 딱 두 가지 써요. 긍정, 동그라미, 부정, 세모. 요 두 가지만 딱 쓸게. 요걸로 문제는 다 풀 수 있으니까. 요걸로 문제 풀어보자고. 이게 저도 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이 시인의 의도와 문학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마이너스라고 나도 알아. 시를 막 긍정, 부정, 막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천박한 짓인 거 아는데 그거는 대학 가기 위해서는 별 수 없어. 그렇죠? 국문과 대학원 가실 분들은 시를 이해하셔요.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경험과 연결 지으시고 좋아. 그거는 국문과 대학원 갈 때 우리는 수능 볼 거잖아. 그렇죠?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 이 시를 읽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한번 서술해봐.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하자고. 그것만 하자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넘어가시면 103쪽입니다. 하나씩 보실게. 103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문학의 소통구조인데요. 이거는 2002년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요 그림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2000년에 한번 나오고 2002년에 나오고 7차 교육과정 개편될 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강조드렸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이거를 다 잡수해서 지워버렸어. 이제 안 나온다고. 하지만 저는 7차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시문학 사례든가 시문학의 접근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나올 거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어. 2013년도에 천변풍경에 나왔죠. 그렇죠? 반영론적 관점 나왔지.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올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하면 7차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문학 사화 접근법에 대한 게 강조가 되고 있어. 나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올해 6월 9월에 나오면 안 나오지만 6월 9월 안 나오면 나올 거야. 요 시문학 소통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셔야 되고 외우실 게 좀 있어. 한 4가지 외우셔야 돼. 자, 문학 작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시를 보고 있습니다만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또는 그 청자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독백체로 되어 있는데 이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있어. 여러분들 103쪽에 있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인이 작가가 이 시를 쓰겠지. 근데 이 작가도 어디 사는 사람이야? 현실에 사는 사람이야. 리얼월드에 사는 사람이야. 현실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지. 그거를 우리가 읽게 될 거야. 그래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이런 관점들을 넣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는 게 밑에 나와 있는 크게는 3가지. 그렇죠? 결국은 밑에 있는 종합주의적 관점은 외재적, 내재적을 섞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2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외재적 관점은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외재적인 관점은 반드시 보기가 수반돼요. 요거는 말 그대로 작품 밖에 있는 이야기야. 작품 밖에 있는 어떤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그거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야. 시인과 현실과 독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우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옛날 수능에서는 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외우고 오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문학은 완전히 리딩이야. 그러니까 지금 문학 출제하시고 국어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문학 전공하신 분이 별로 없어. 문학만 딱 그 전공하신 분 들어가시고 전부 다 읽기하고 쓰기 전공하신 분이 들어가요. 국어 팀장으로. 그것도 서울대 교육학과 계보야. 일리노이에서 읽기랑 쓰기 전공하신 분들이 다 들어가.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2대 두 번째 수능에 첫 해, 두 번째 수능 출제위원장, 국어 출제위원장 들어가신 분이 고려대학교 노명환 교수님이 계시는데 서울대 교육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일리노이에 쓰기 전공하신 분이야. 그분의 관점이 뭐냐면 애들한테 문학 가르치지 말자예요. 문학은 대학 가서 배우면 되고 애들은 읽기만 잘할 수 있으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분이 들어가서 수능의 방향을 문학을 이렇게 만들었어. 어떻게 하자?
이익자야, 이익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보기로 준다는 거지. 다 보기가 달려 나와요. 외울 건 전혀 없는데 어떤 보기가 나오는지를 보자고. 첫 번째 관점이 거기 나와 있는 표현론적 관점이에요. 표현론적 관점은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 누구를 개입시키냐면 작가를 개입시키는 게 표현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요 용어는 외우셔야 돼.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그 다음에 내재적, 절대주의적 관점은 외우셔야 돼. 이거 외워두면 한 문제 그냥 건진다. 보기 딸려 나오는 3점 문제, 얘 나오면 무조건 3점이야. 그냥 보기가 딸리기 때문에 읽을 시간이 걸려 3점 주는데 그냥 선지만 보고 풀 수 있어, 문제를. 이것만 외우시면 돼. 작가에 대한 걸 주는데 보기를 뭘 주냐 하면 쓰세요. 작가의 사상 또는 작가의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을 줘요. 또는 작가의 직업 이런 것들을 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품을 해석해보자 라고 하는 게 표현론적 관점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토는 문학작품은 작가 의식의 표현이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작가의 삶과 연결 지어보자는 거지. 예를 들면 님의 침묵이야. 님의 침묵에서 작품만 보면 그냥 떠나간 님이죠. 연인이지. 하지만 시인의 직업을 승려라고 줘. 중이라고 줘. 그 순간 님이 뭐가 돼요? 절대자, 부처가 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석하는 게 표현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요 용어를 외우셔야 돼. 이해하는 걸로 부족해. 요 용어를 주관식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표현이라는 말이 선지에 나와. 그러니까 용어를 외우셔. 두 번째는 반영론이에요. 반영론은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 당시의 현실의식을, 당시의 현실, 시대 상황을 넣자는 게 반영론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보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불복이 많은 역사라서 부정적인 역사들이 계속 이어졌어. 예를 들면 뭐가 있지? 일제. 제일 많이 나오는 일제화가 있고, 그렇죠? 옛날에는 맨 이런 시만 나와서 맨 한용운, 윤동주 맨 이런 것만 나왔지, 그렇죠? 일제화를 줄 수 있겠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그 다음에 또 분단이 있어요. 이념 대립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줘요. 또 뭐가 있어? 군부 독재가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읽다 보니까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오면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자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님의 침묵을 주면서 이 작품은 192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서 라고 나오면 20년대는 그냥 알아야 돼. 그런 거는 해설 안 준다. 언제 우리가 뭐 그런 건 얘기 안 해줘. 그냥 일제하야. 그러면 님을 뭘로 볼 수 있겠어? 조국으로 볼 수 있겠지. 님을 기다리는 것, 아침을 기다리는 것, 봄을 기다리는 것 전부 다 조국 광복의 의지와 기다림 볼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반영론적인 관점이에요. 세 번째는 효용론적인 관점. 효용이라는 말 아시죠?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효용이라는 말 나오는데 가치를 판단한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얘는 작품을 해석할 때 나머지 이 사람이죠. 독자의 관점을 넣어서 판단하는 게 효용론적인 관점이에요. 보기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이 시를 읽고 뭐뭐뭐라고 생각했어. 느꼈어. 뭐 이렇게 나와서 이 독자가 작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작품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게 효용론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개가 다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세 개가 다 뭐라고? 작품의 외적, 외재적인 관점이라고, 그렇죠? 같이 묶어서 봐야 돼. 2013년 반영론 나왔어요. 천변 풍경을 당시의 시대상, 생활상과 연결지어 이해해보자. 반영론적인 관점이에요. 박태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표현론적인 관점이 되겠고, 그걸 읽어보니까 나는 어떤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 효용론적인 관점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세 개 했으니까 뭘 안 했어 지금? 작품만 보자는 관점도 있겠지. 그게 내재적인 관점이에요. 다른 말로 절대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얘가 철저하게 수능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야. 작품 안에 있는 것들 가지고 작품 안에 있는 시어만 보고 해석하자는 거. 예를 들면 시어, 예를 들면 주제, 예를 들면 구성, 예를 들면 수사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를 분석해보자. 만약에 소설이면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거를 가지고 작품을 분석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재적인 관점이야. 여기에 아무런 다른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님의 침묵은 님이 누가 되는 수밖에 없어. 그냥 연인이어야지 뭐. 지금은 부재한 연인.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어. 사랑하는 사람이 같구나. 밖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는데 시대를 주거나 직업을 주면 거기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보기를 달고 나오면 무조건 3점이고 이 중에 어떤 거게? 라고 물어보는데 미리 보기를 드려요. 이렇게 나와. 나오면 그냥 웃으면서 쓰면 돼. 푸는 시간 한 5초 걸려요. 지금 한번 읽어보면 그냥 답 나올 거야. 알고 들어가자고. 외우자고. 외워야 돼. 밑에 나와 있는 종합주의적인 관점은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을 섞은 친구야. 외 플러스 내. 짬짜면이야 그냥. 얘도 괜찮네? 얘도 괜찮네? 라고 해서 둘 다 고려해보자라는 게 종합주의적인 관점. 그냥 절충론이라고 봐도 되겠고 별 의미 없는 그냥 주대 없는 족보 없는 짬짜면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C9조 분석하는 틀 하나 보자고. 소수 하나씩 볼 거야. 앞에 있는 소는 쉬워요. 114조. 104조. 잘 보셔야 돼. 우리 이걸로 계속 풀 거야. 잘 보셔. 제일 처음에 스피커 화자예요. 소사는 말씀 안 드리고 소사는 이 영어로 만들었지만 이 소사는 제가 이 소사를 만든 게 제가 강원도에 살았는데 거기 살던 주소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살이에요. 그래서 소사라고 지었어. 지금은 그게 주소가 뭐 봉화로 800번지 이렇게 바뀌었는데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살이 1334번지에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소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강원도 청정 이론이야. 북산이야 북산. 그렇죠? 바스테르 공장 있는 곳이 소살인데요. 그 소사야. 거부감 없죠? 우리 사람 북산이야 북산. 의미를 먼저 보시면 누가야 누가 작품 속에서 말하는 이가 화자예요. 얘는 작가랑은 다르지. 화자는 작품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고 작가는 그 작품을 지은 휴먼이야 휴먼. 리얼 월드에 살고 있는 그냥 휴먼을 이야기하는 거야. 화자랑 작가는 구분하셔야죠. 물론 작가가 자신의 모습을 화자로 투영하겠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야. 그럼 진달래꽃의 화자는 누구예요? 뭐 한나는 여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한여와 보기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한나는 여인이야. 근데 그러면은 김소월이 여자야? 그건 아니지. 그렇죠? 김소월이 자기 내면 의식에서 한이라는 의식을 투영시킨 사람이 그게 화자죠. 그래서 화자랑 작가는 구분하시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세 가지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화자가 나오면 이 화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 가지 맞춰보시면 돼. 첫 번째가 나라고 제가 쓰는 경우예요. 요거는 선지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작품의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 있다. 이런 선지를 써요. 어떻게 나온다고? 작품의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나를 찾으시면 돼. 나나 또는 우리 우리는 너랑 나를 합친 게 우리지. 준영아 눈 떠봐. 나나 너 이런 거 나나 우리를 찾으시면 작품의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 있다가 맞는 선지가 돼요. 그럼 당연히 반대로 나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겠지. 얘는 똑같죠. 작품의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 있지 않다가 되겠지. 요게 나랑 괄호 속에 나를 쓰는 경우예요. 요게 가끔 나와. 수능에는 나와서 정답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모의고사에는 가끔 나와서 가벼운 선지로 나와요. 거의 맞아. 왜냐하면 그냥 나가 있어 없어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조차 모르면 선지 하나 못 날리는데 이거는 가볍게 나가 있나? 내가 없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쓴 비 그리고 도너션은 나는 돌이 되리라죠. 나니까 작품의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 얘가 나오면 3번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얘는 수능에도 나오고요.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게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정답으로 나왔어. 좀 이따가 볼 거야. 세 번째가 뭐냐면 관찰자인 경우예요. 얘는 작품에 나가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어보세요. 작품의 주인공에 대해 관찰자적인 입장, 밑줄 긋죠. 관찰자적인 입장, 밑줄 긋게요. 그렇게 선지가 나와. 다시 말하면 작품의 주인공이 따로 있고 그 주인공에 대해서 내가 관찰하고 있어. 관찰자적인 입장, 밑줄 그으시고 쓰시죠. 객관적인 거리라고 쓸게요.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내 삶이 아닌 거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관찰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조금 이따가 볼 거야.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작품으로는 백석의 여승이 있어요. 그렇죠? 백석의 여승의 주인공이 누구야? 여승이야, 여승.
여승이 딸아이가 죽고 남편이 집 나가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머리 깎고 중됐어. 그걸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그 여자를 만든 거야? 내가 그 딸 패죽이고 남편 꼬셔서 내보낸 거야? 아니야. 나는 그냥 관찰하고 있어.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관찰하고 내 정서를 드러냈어요. 슬프다. 꿩도 서럽게 울었다. 라고 내 정서만 드러내고 내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 경우가 관찰자. 화자에서 물어볼 수 있는 수능에서의 정답은 유일해요. 나올 건 얘밖에 없어. 관찰자냐 아니냐 판단하시면 되는데 내가 내 이야기 하는지 아니면 대상을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좀 이따가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 두 번째는 대상이에요. 이 대상은 둘로 나누어지는 데의 의미가 시에서의 중요한 제재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이야기를 듣는 대상, 청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재는 물어보지 않아. 제재는 어디에 써있어? 제목에 써있지. 그쵸? 김남주의 겨울바다야. 제재가 뭘까? 겨울바다겠지. 그런 건 안 물어봐. 눈 떴니? 이렇게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나오면 얘가 나와. 청자가 설정돼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와요. 일단 의미부터 보시면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건 청자랑 독자는 다르지. 그쵸? 청자는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듣는 이고 독자는 누구야? 독자는 나야. 나. 여러분들. 그렇죠? 고3, 재수생, 3도생. 여러분들 그렇죠? 교사. 얘가 독자야. 청자랑 독자는 구분하시고요. 오른쪽에서 오시면 대상은 뭐 제목에서 제재를 물어봤을 경우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안 물어봐. 시는 기본적으로 독백체야. 잘 모르겠으면 독백체야. 애매하면 독백체야. 판단하기 어려우면 독백체야. 그냥 다 독백체야. 그런데 다 독백체인데 밑에 있는 것처럼 대화체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투를 판단하실 수 있어. 어투가 두 가지 나오고 얘는 위상이 좀 다른데 평가원에서 같이 묶어서 얘기하니까 제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얘는 구성 방식인데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판단이 안 되면 독백체야. 대화체가 아닌 독백체야. 다 독백체야. 그런데 대화체인 경우가 있어. 대화체인 경우가 있는데 P122라고 써놓을게요. 122쪽에 자세한 설명이 돼 있고 제가 설명만 드릴게. 좀 이따가 볼 건데 미리 나중에 가서 자세하게 볼 거고 지금 설명만 드릴게. 대화체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네 가지가 있어. 얘는 외워야 돼. 얘는 대단히 중요해. 얘는 문제에서 정답으로 나오는 친구야. 반드시 외워야 되는 네 가지야. 122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지만 지금 잠깐만 중요한 것만 쓰고 갈게요. 일단 대화체를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근거는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러면 어렵지. 자, 청자가 설정되어 있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근거를 드려요. 첫 번째는 호칭어예요. 부르면 대화체야. 그렇죠? 친구야 불렀어. 대화체야. 그렇죠? 두 번째는 높임법을 쓰면 대화체예요. 여러분 혼잣말 할 때 높임법으로 해? 반말로 해요? 아 늦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아니면 아 늦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런 사람 없잖아. 그렇지? 높임법을 쓴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듣는 대상을 의식했다는 거지. 그러면 대화체로 볼 수 있어. 그리고 명령형, 청유형 어미가 쓰이면 대화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대화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야. 주의하실 거 명령이나 청유형은 화자가 하는 말이야. 말 인용하는 건 안 돼. 엄마가 집에 가 라고 말했다. 이런 건 대화체 아니야. 그냥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하는 말. 가자. 내가 하는 말. 그렇죠? 일어나자. 잠깐 더 공부하자. 내가 하는 말. 그러면 내가 나에게 하는 말도 대화체가 되나요? 내가 거울 보면서 얘기해. 재용아 공부 좀 하자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청유형이야. 그럼 대화체 돼요? 대상이 난데? 되지. 왜? 자신을 대상화해서 얘기한 거야. 걔도 이야기를 건네는 거야. 누구한테? 자기한테. 객관화된, 대상화된 자기한테 이야기를 건네면 대화체가 돼. 그러니까 이 네 개를 그냥 외워. 제일 깔끔한 방법이야. 그렇죠? 부르면 대화체, 높임법 대화체, 명령형, 청유형 어미가 쓰이면 대화체야. 얘랑 이름이 말이 비슷한데 얘는 구성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대화적 구성이라는 친구가 있어. 밑에 3번이에요. 그렇죠? 대화적 구성은 A와 B가 2명 이상의 인물이 표면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대화적 구성이에요. 표면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구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 얘는 구성이야. 얘는 어투가 아니라 구성이기 때문에 쟤랑 구분해야 되는데 위상이 다른데 수능에서는 평가원에서는 같이 묶어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려요. 얘는 시상 전개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야. 얘도 122쪽에 있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 얘는 작품의 표면이라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A 목소리도 나와야 되고 B 목소리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작품 뭐 있어요? 정철에 송민곡이 있어요. 그렇죠? 송민곡에 몇 명 나와? 제일 처음 나오는 보조적인 인물은 감녀가 나와요. 그렇죠? 얘가 뭐 갑이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보조 나왔다고 감녀야. 그렇죠? 그리고 화자를 대변하는 친구 을려가 나와요. 2명이 나와요. 얘가 이야기를 하면 얘가 대답을 해요.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 한저이고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주 전문날에 누를 보라 가시는고?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보. 라고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어. 표면에 2명 이상 나와서 이야기를 주고받아. 무슨 구성? 대화 적구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 추가. 작년 6월에 추가된 말이 하나 있어. 작년 6월에 매화사가 나오면서 이거랑 같은 말이 하나 추가됐어. 그게 뭐냐면 대화의 형식 같은 말이야. 작년 6월에 따끈따끈하게 추가된 대화의 형식 같은 말이야. 이거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21년 수능에 처음 나온 말이거든. 근데 처음 나와도 판단하기 어렵진 않지. 얘는 대화 책에서 대화 적구성이겠어. 형식이니까 구성이겠지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새로운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그런 개념어들 그 안에서 찾아봐. 제일 비슷한 말. 자, 주의하실 거. 대화체는 이야기를 하면 건네면 이야기를 듣고 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걔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지. 걔는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야. 혼잣말이어도 대화체로 할 수 있지. 여러분 벽 보고 얘기할 수 있잖아. 나랑 거울 보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가 있을 필요가 없어. 하지만 얘는 반드시 얘가 있어야 돼. 2명, 3명 반드시 나와서 걔가 말을 해야 돼. 2013년 기출 독자 왕 유희 유호영이 있어요. 건서비치 줄여서 유희왕이라고. 유희왕이라고 줄입니다. 그렇죠? 유희왕이 있는데 여러 개 번입내들 남산 구경 가자는 좋은 약속 잊지 마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산에 놀러 가자는 거 아니었지? 라고 얘기를 해요. 술이 막 상하고 화전도 상하니까 빨리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연에서 뭐라 그래요? 허허 이 미친 사람아 날마다 운동일까? 라고 너희 미친놈아 너 혼자 가 라고 얘기를 해. 걔는 누구야? 친구야 친구. 그러면 A, B가 주고받았지. 그러면 대화 적구성 대화의 형식 구분하셔야 돼. 얘는 수능에 나온다. 얘네들은 수능에 나오는 친구야. 그렇죠? 독백체가 답인 경우는 좀 드문데 얘는 잘 보이기 때문에 나와. 대화체랑 대화적 구성 구분해야 돼. 작년 6월에 매화사가 나왔어요. 매화사는 매화야. 너는 너희 3월 동풍 다 보내고 이렇게 겨울에 폈니? 라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매화가 대답을 안 했어. 형 그렇게 됐어요. 그런 말을 안 했어. 그러면 대화적 구성이야 대화체야? 대화체야. 대화적 구성이 아닌 걸로 나왔어요. 애들 많이 썼어. 그때는 물론 이 대화의 형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매화가 대답을 한 게 아니지. 그냥 매화야 부르기만 했지. 그러면 대화체라고. 그렇죠? 나오는 포인트는 그게 다야. 앞에 부분에서 화자랑 대상에 나오는 건 이게 다야. 더 이상 안 나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뒤에 나와 있는 상황과 정서가 제일 어려워요. 얘를 판단해야 돼. 얘는 저는 정서라고도 이야기하고 태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시에서 정서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태도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정서와 태도가 다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데 묶어서 하나로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정서는 이모션이나 필링이고 태도가 애티튜드인데 소세나 소스프보다는 소사가 더 발음하기 좋아서 제가 그냥 A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정서가 드러나는지를 보면 돼.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이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으면 쉽게 알아. 슬프다. 그렇죠? 그녀가 떠나갔다. 엄마가 없다. 고향이 아니다. 이런 건 되게 쉬워.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긍정, 부정은 잡으셔야 돼. 요거 2개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늘은 좀 특이한 시가 많습니다만 이번 손특강의 초이스가 특이한 게 많은 시가 많아서 근데 대부분의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은 요런 상황이야. 대상의 부재.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이야.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요. 예를 들면 조국이 망했어요. 예를 들면 고향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엄마가 없어요. 그렇게 대상의 부재 상황이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야. 생각해보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상황보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시를 쓰거나 나를 돌아보는 일이 많다? 그렇지. 올해 수능 끝났어. 다 맞았어. 기분 좋아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로또를 샀는데 로또도 1등 맞아버렸어. 여자친구가 전화 왔어요. 다시 사귀자. 그럼 여러분들 뭐 할래? 시 쓸래? 돈 쓸래? 돈 쓰고 달려야지. 시를 왜 써? 근데 그거 세 개가 다 안 됐어 봐. 수능도 그냥 그렇게 봤어. 그렇죠? 깨보니까 3교시야. 정신을 보니까. 로또는 뭐 안 맞았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우리 그만 만나. 카톡 왔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지. 아, 내 20년 뭘 바라 살아왔던가. 그러면서 글로 끄적이면 그게 뭐야? 그게 시야. 그래서 시에서 제일 많은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제일 많아. 물론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그녀가 떠나서 슬프다 그런 시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들은 교육적 가치를 위해서 나라가 망했어. 나라가 망했으니 망한 대로 사세. 그런 시는 안 나와. 그렇죠? 일제가 들어왔으니 일본이 떼세. 그런 시는 안 나와. 그렇죠? 대부분 보면은 뭐 밤이거나 겨울이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야. 그거를 극복하거나 봄을 기다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시적 상황이 부정적인 게 제일 많은데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정시어가 3가지가 있어요. 요 3개도 암기사항이야. 외우셔야 돼. 얘는 외우고 들어가자. 얘는 외우셔야 돼. 2004년도에 김길이 나왔단 말이야. 김광균의 와사등이 나왔었는데 긴 나래를 황망히 접고가 나왔어요. 자, 새가 날개를 접으면 어떻게 돼? 새가 날개를 접으면? 새가 날아가려고 날개를 접어? 내려오려고 날개를 접어? 어떻게 접어? 날개 접으면 새가 날개 접으면 뭐해? 착륙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강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걸 알아야 돼. 그 3가지를 외우실게. 첫 번째는 어둠이에요. 두 번째는 추움이에요. 세 번째는 하강이에요. 얘네들은 외우셔야 돼요. 3가지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시어예요. 쟤네들은 다른 설명 없어도 그냥 세모 돌려버릴 거야. 그래서 일제하를 이야기하는 시들은 대부분 배경이 언제야? 대부분 배경이 언제야? 겨울밤이야. 거의 겨울밤이야. 그래서 뭘 기다려? 봄이나 아침을 기다려. 새벽을 기다려. 얘 반대는 대표적인 긍정의 이미지가 되겠지. 뭐야? 밝음, 따뜻함, 상승의 이미지는 무조건 긍정이 되겠지. 그렇죠? 물론 얘네들도 최종적인 판단은 상황을 고려해 봐야 돼.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만 거의 99% 이상 얘네들은 그냥 부정적인 시어 생각하시면 돼요. 황망이 날개를 접으면 부정이야. 그래서 그게 상승 이미지, 걔가 정답이었어. 걔가 정답이야. 그대로. 그렇죠? 그렇게 그냥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아예 드려요. 태도는 직접 나와 있으면 그대로 쓰면 돼요. 뭐 기다리겠다라든가 뭐 돌아올 것을 믿는다라든가 뭐 잘 될 거야 그런 게 나오면 그대로 잡으시면 되고 슬프다 그대로 잡으시면 되고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긍정 부정은 판단해 보시면 돼요. 물론 부정에 대한 것도 많이 있어. 뭐 눈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는구나 정도 알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시츄에이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작품 속의 주인공의 처한 상황을 물어보고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대로 밑줄 긋고 S를 쓰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긍정과 부정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어의 긍정과 시어의 부정들을 쭉 서메이션 쭉 모으고 나면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 하나같이 다 부정적인 시어만 있어. 겨울밤인데 비는 내리고 새는 내려앉아 있고 막 그러면 거의 부정적인 상황이구나.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이 마이너스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오시면 정서와 태도예요.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대로 쓰고 동그라미나 세모 돌리고 A 잡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긍정적인 태도인지 부정적인 태도인지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개념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걔네를 뒤에 가서 오늘 다 외워야 돼. 샥 넘어가시면 작년 6월 문제 하나 보자고요. 백석의 8원 서행시초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정우의 동숙 나왔어. 우리가 보는 문제는 무조건 보기가 나와요. 두 시 중에서 한 시를 잡아서 무조건 보기를 주기 때문에 보기 먼저 잡으면 돼. 그쵸? 오른쪽에다가 쏘사라고 쓰시면 돼요. 하나씩 잡아보자고. 자, 뭐 먼저 볼지 보기 문제 먼저 보자. 작년 6월 문제예요.
1번은 공통점 뭐 그렇고요. 이게 A형이 더 어렵다? B형은 이게 C가 2개 나와서 하나 잘 몰라도 나머지 하나 가지고 뭔가 이게 정서나 상황을 좀 이렇게 비빌 수 있는데 A형은 하나 나오지. 걔가 더 어려워. 걔는 글씨 내가 잘 분석이 안 되면 좀 고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B형이 쉬운 거야. 오히려 문학은 B형이 쉬워. 나머지는 전혀 차이가 없고 똑같고 알죠. 밑에 2번도 시적인 의미인데 상황 고려해서 풀 거 모르겠고 3번 문제 보니까 보기 쉽다. 보기 먼저 보자. 현대사회 인간관계 나네요. 나시. 나시 먼저 보자. 현대사회 인간관계에서 시선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밑줄 하나 놓자. 시선은 여러가지 의미래요. 아마 나시에 시선이 나오는 모양이다. 시선은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관심 동그라미 가치평가의 의미를 띌 경우에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밑줄 하나 놓자. 가치평가의 의미를 띌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감 쭈뼛쭈 보시고 부담감 세모 돌릴게요. 나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판단하기 위해서 쭈뼛쭈 저 뭐야 더럽네 냄새나 라고 보는 시선은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 밑줄 쭉 걷자.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 무관심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판단하려는 시선을 거두는 거는 긍정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치평가적인 시선을 거두는 지혜가 필요하대요. 그 지혜 동그라미 밑줄 걷자. 가치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지혜. 쭉 들어볼게요. 지혜 동그라미 하시고. 얘는 좋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낮게 평가하거나 얘가 어떤 인간이야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째려보거나 희끗희끗 보는 걸 거두는 건 긍정이래. 아마 시선이 나오는 모양이다. 뭔가 긍정, 부정 시선이 나오는 모양이다. 나시 먼저 보실까요? 돌아오셔서요. 따끈따끈할 때 나시 보시게요. 하종우의 동승이에요. 하종우는 수능에 나올 만한 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동승은 리틀 몽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쵸? 같이 샀다는 이야기야.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수능에 나올 만한 시는 아니에요. 올해 6월, 9월에 제가 6월, 9월에 나올 만한 시도 있고 수능에 나올 만한 시도 있다. 물론 이제 6월, 9월에 나오는 시가 수능에 나오는 시랑 전혀 비타적인 건 아니야. 그런데 6월, 9월은 좀 가벼운 시들이 나와요. 항상 6월에는 연가가 나왔어. 그리고 연가를 내서 이 재수생 아이들에게 재수생 아이들의 가슴을 흔들어요. 그렇죠? 막 떠나간 그녀, 사랑은 나도 모르게 털썩, 장성남의 배를 막 이런 거 나와.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돼. 그러니까 그 시 나왔다고 해서 뭐 이런 시가 나오는구나가 아니야. 수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 나와요. 그런데 6월, 9월은 가벼운 것, 우리 좀 이따 이제 황지호도 볼 건데 송이란 시, 어나 이런 건 굉장히 가벼운 시야. 그런 건 6월, 9월 나오기 되게 좋아. 나올 수 있어. 물론 이제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면 좀 묵직해집니다만 그런 형식상의 특이한 시들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별표를 하면서 가겠습니다만 네가 별표 안 했는 거에 6월, 9월 나왔네. 나는 수능에 나올 거 찍는 거야. 6월, 9월 나올 거 찍는 건 아니야. 마지막에 파이널 가서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만 책이 다 나와봐야지 알지. 다 펼쳐놓고 중요한 걸 꽂을 거야. 중요한 걸 꼽을 거야. 하정우의 동승이야. 제가 중요한 시나 중요한 작품 나오면 별표해 드릴 거야. 뭐 그냥 보면 돼요. 자, 동승인 거 보니까 뭔가 동승 같이 탄 모양이다. 그쵸? 가보자고요.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그냥 뭐 상황은 나왔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철 타고 가고 있어요. 일단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외국어인가 봐. 그렇죠? 영어는 알아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어요. 대상은 아시안 젊은 남녀네요. 걔네들의 말을 듣고 있어. 좀 더 보자고.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에 시간적 배경이 제시가 됐어. 딱히 뭐 뭘 말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나는 잡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야. 그리고 화자는 나네. 사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는 맞는지가 되겠네. 저희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니까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니까 1,000원 장을 써보고 손바닥에 써보고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귀에 돌렸어요. 거기 앞에 있는 말들. 저희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 쳐다보고 그 다음에 모자 장사 오니까 쳐다보고 만년필 보고 쳐다보고 요거는 보기를 보건데 무슨 행위야? 부담감을 주는 행위지. 그치? 얘가 지금 뭐 한 거야? 신기해서 보는 거야. 야, 저 외국인들 저거를 뭘로 알고 샀을까? 쟤네들 어디 갈까? 외국인이네. 뭐 이러면서 받겠지. 이게 부담감을 주는 행위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천박한 호기심 세모 돌릴게요. 요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했어. 그 구체화가 뒤에 나옵니다만 5개 내려가시면 부끄러움이지. 내가 왜 사람을 신기하게 쳐다보지? 한국 사람들이 그랬으면 안 봤을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이 뭐 만년필을 사. 저 아저씨 신기하네. 이렇게 안 봤을 거야. 뭐 보쇼? 그래서 그란 말이야. 근데 어때? 외국인이니까 신기하네 라고 봤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천박한 호기심이 들었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렸대. 자, 거기에 있는 말로 보면 이런 걸 뭐라 그랬어? 긍정적인 무관심. 그렇지. 그런 말을 썼어.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어요. 요거 밑줄 하나 쭉 끄자.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어. 갑자기 이거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지금 상황이랑 비교해 봐야지. 상황을 통해서 시어를 이해하자고. 지금 상황은 뭐였어? 내가 외국인들을 신기하게 봤지. 걔한테 이질감을 느끼고 호기심, 천박한 호기심을 걔 봤어. 근데 새들은 어때? 깃털이 달라도 어때요? 같이 물결을 타고 있었지. 얘네들은 서로 신기해? 너 깃털 흰색이야? 넌 까만데? 너는 얼룩이야? 이거 신기하는 거야? 아니지. 얘네들은 어때? 서로에 대해서 그런 천박한 호기심이 없지. 나는 어때? 외국인 보고 천박한 호기심을 이야기했지. 요럴 때 이야기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인간인 나는 어때요? 천박한 호기심을 발동시켰는데 자연인 새들은 어떻게 된 거야? 새들은 조화롭게 같이 날고 있지? 이럴 때 이야기하기 좋은 선지 뭐예요? 인간과 자연의 대비 나오겠지. 그죠?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이런 선지가 나오기 좋겠지. 나랑 상황이 반대 아니야. 얘네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끼룩끼룩거리고 막 혈끌끌 보지 않아. 잘 알아. 나는 신기했어. 같은 인간인데 신기했어. 외국인이라. 좀 낮게 봤나 봐. 그러니까 막 물건 사는 거 어떻게 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거를 대비시켜놨네. 그렇죠?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자연스럽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서 낯짝 부끄럽다. 부끄럽다 세모 돌리시면 A네요.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저희들도야. 아까는 뭐였어? 신기했지. 지금은 뭐야? 쟤네들도. 그럼 누구를 포함하는 거야? 나도지. 나도 일자리로 가는데 쟤네도 가는 거 아닐까? 라고 했대. 이제 걔네들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밑줄 그으시면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지? 자, 동등하게 인식하지? 자, 내용 정리해보자. 화자가 나예요. 대상이 누구 보고 있는 거야? 그 아시안들. 그렇죠? 저희들. 걔네들을 쳐다보고 있어. 근데 걔네들과 지금 국철 타면서 동승했는데 내가 걔네들을 어떻게 봤어? 처음에 어떻게 봤어? 천박한 호기심으로 봤지. 그렇죠? 천박한 호기심으로 얘네들을 힐끗힐끗 보는 상황이야. 거기에 대한 정서가 뭐예요?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웠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뭘로 변해? 뭘로 변해? 마지막에 뭘로 변했어? 저희들도 나랑 같이 가는 거겠지? 라고 나랑 똑같은 거야 라고 긍정적인 무관심을 했죠. 긍정적인 무관심. 요 중간에 물론 뭐가 있어? 중간에 뭐가 있었어? 여기 여러 마리의 새가 있었어. 그렇죠? 여러 마리의 새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들도 나랑 마찬가지겠지? 라고 깨달은 조화와 동승의 의미를 깨닫게 됐구나 정도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이야기가 뭐라고? 나는 국철을 타고 아시안들이랑 동승했어. 근데 걔네들이 신기해 쳐다봤어. 이렇게 부끄러웠는데 새를 보고 그렇지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처지겠지? 라고 알게 됐대.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3번 문제 가볼까요? 자, 여러 가지 시선들을 보자고. 여기는 지금 시선이 2개가 나왔지? 내가 그 사람들을 처음에 어떻게 봤어? 천박하게 부담감을 주는 시선으로 봤어. 그 다음엔요. 긍정적인 무관심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어. 태도가 바뀌었네요. 1번. 국철은 끊을게요. 국철은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나는 공간이겠고 서로 다른 시선 맞죠? 거기 보기를 보건데 어때요? 가치 평가를 하는 시선도 있고 그거를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거두는 시선도 있고 그런 것도 있네요. 2번. 나의 쳐다보는 행위는 끊을게요. 슬래시로 끊을게요. 나의 쳐다보는 행위는 천박한 호기심이죠. 그 행위에다 세모 돌릴게. 자, 긍정 부정 맞춰볼 거야. 다 푼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거나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감 세모 돌릴게요. 보기에 있는 말이고 앞에 천박한 호기심과 연결되죠. 괜찮네. 3번 저희들은 끊을게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 자,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시선은 나와 아시안들 사이의 시선인 거지 그 사람들 간의 시선이 아니죠. 엔드.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야기하고 마주보고 좋아해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무관심은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둘 간의 관계가 아니네. X하는 3번이네. 사실이 아니죠. 4번 내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던 것은 끊을게요. 고개를 돌린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긍정적인 무관심이니까. 가치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행위. 이 행위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동그라미죠. 조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긍정적인 무관심이지. 사람을 신기하게 본 건 옳지 않다는 거야. 5번 동승은 끊을게요. 동승은 긍정이죠. 조화로운 공동체 동그라미 하시면 긍정이네요. 그렇게 보면 긍정 부정 풀었어. 내가 지금 어떻게 풀었냐 하면 이렇게 풀었어요. 자, 보기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